6.4 지방선거의 승자 누가 될 것인가 시사 예언 배틀 시작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일렉션 최유한 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17개 광역단체장 자리가 나왔습니다. 예. 이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도 계속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여론조사에 근거했을 때 여야가 어떻게 지금 대진표가 이미 나와져 있는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중간 성적. 지금 상황으로는요. 최유한 씨 설명해 주세요.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우세를 점하는 곳은 한 5군데 정도.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지 야권이 네. 그러니까 우세를 점하는 곳은 한 7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아주 치열한 경합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5군데 정도가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예. 선거라는 게 워낙 이제 아직까지 오래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워낙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을 잘 가꿔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텃밭을 정말 새누리당이 잘 가꿨어요. 네, 그럼요. 이런 참사가 났는데도 5곳이나 이길 수 있다고 하니 네. 참 거기 사시는 분들도 참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지역 얘기를 일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아무래도 여론의 향배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수도권 지역이겠죠. 예.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씨. 지금 네. 서울이 한때는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가 뒤집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5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라고 하면서도 한 3%에서 4% 정도를 앞선 적이 있었어요. 인지도가 아무래도. 예. 예.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여권의 그 모든 후보가 공이 네. 아주 고전을 하고 그렇죠. 있죠. 곤두박질 치면서 네. 지금은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격차가 20%가 넘게 20%까지 보여주는 차이가 나 조사가 있는 있네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후발주자인 정몽준 후보는 아무래도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원순 후보가 조용한 선거를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또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런 그럴 수가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여유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아젠다를 먼저 점했다는 거죠. 점유를 딱 해버린 상태고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나는 조용한 선거 안 하겠다 해도 웃기고 왜냐하면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곤욕을 갖다가 심하게 2번 겪었잖아요. 아들분에 아들, 이어서 부인 해가지고 이런 곤욕을 겪은 상태에서 그럼 막 네거티브를 한다든가 운동원들 돌려가면서 세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뻘쭘한 추격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서 더더욱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서울은. 경기는 최유한 씨가 예, 경기는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진표, 김상곤, 그리고 원혜영 세 후보 중에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된 다음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 간에 상당히 격차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좁혀진 상태예요. 한 10% 정도로 좁혀진 상태인데 이건 경향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안산이 일단 경기도에 있고요. 그렇죠. 또 남경필 후보가 후보로 이제 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이런 발언했다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고 정부가 무능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그렇죠. 또 여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확실하게 우세승을 가고 있던 남경필 의원이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젊고 좋은데 소장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여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합해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상황은 진짜 지금 이미 뒤집힌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보게끔 하는. 근데 추이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만 그게 지금 사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김진표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10% 정도까지 나는 거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뭐 이게 10% 이상 뒤집어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전의 반전을 더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야겠네요. 변수마다 또 두 그렇죠. 후보를 이제 어떤 후보를 정할지. 예. 그 다음에 인천이요. 인천은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굉장히 그 치열한 박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차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죠? 박빙에서 현재 송영길 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유종복 그 후보자가 이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박근혜 타격이 정부 첫 예, 안행부 장관이었죠.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은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이 뭐랄까 이 현재 여권세가 강했던 지역인데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권이 강했던 텃밭에서 송영길 후보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유종복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 나타나면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예.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다음부터 예. 송영길 전 그 시장, 네, 현 시장. 네. 현 시장의 지지가 계속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세월호 참사를 딱 계기로 해서 네. 다시 반전되고 있는. 실제로는 많은 그 다수의 여론조사가 송영길 전 시장이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게 뭐 지는 추세가 뭐 예를 들어서 정몽준과 박원순 대결처럼 잠깐 뭐 3%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벌어졌을 때는 15%까지 벌어졌거든요. 유정복 그 전 장관이 이기는 걸로. 네. 그런데 이게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조금씩 더 지금 오차 범위 내라고 하지만 네. 이게 점차 송영길 시장 쪽으로 더 쏠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유정복 전 장관을 굉장히 많이 여권과 보수 언론들에서 보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실수들, 특히 강병규 지금 안행부 장관이죠. 예. 이분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유정복 전 장관의 표를 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인천도 뭐 좀 여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초약세로 봐야 되는 그런 걸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인천은 계속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출발한 그 장소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인천이 유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인천 시민들이에요. 네. 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뭐 그 이전에 정말 혁명적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이라면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아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권이 자리를 유정복 후보가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천에 내보낼 때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고 냈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그 경기에다가 그 남경필 후보를 내고 제주에 원희룡 후보 내고 하면서 이제 그 당에서 거물급이잖아요. 거물급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 다 내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곳,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기와 인천이다. 근데 여기에다 내놨는데 이게 지금 막 초박빙이다, 안 되지, 밀리고 있다, 뭐 이래버리는 상황이니까 현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둘 다 나름대로 이길 카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권에서.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좀 심상치 않아졌다. 이런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수도권이 뭐랄까요? 그 민심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지역이라면 그다음엔 지역 구도와 관련해서 재밌게 볼 지역들이 있죠. 충청도가 제일 재밌죠, 사실. 그렇죠. 충청도 얘기해 볼까요? 충청도를 어디가 얻느냐가 네. 결국은 이번에 수도권이 처음에 바로미터고 예. 두 번째가 과연 충청도를 어디가 얻느냐. 캐스팅 버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승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청도였는데 지금 충청도가 야권으로 거의 넘어왔다. 충북의 경우 윤진식 전 장관 그리고 이시종 현 지사 예, 이 중에 지금 충북은 박빙이잖아요. 충북은 박빙이죠. 그리고 충남은 정진석 의원 그리고 안희정 현 지사. 네. 안희정 지사가 조금 우세하고요. 예.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박성효 전 시장, 전 시장, 그리고 그 권선택. 야당에서는. 네. 근데 박성효 전 시장이 지금 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충남은 야권이, 네. 이 충북은 경합이고요. 네. 대전은 새누리가 이렇게. 그러면 충북을 잘 봐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싹 다 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야권의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설마 안 이전까지 질까 그랬는데 여론조사 한번 펼쳐보니까 실제로 어떤 데는 오차범위 박빙이거나 혹은 박빙 내에서 지는 그런 결과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충북까지도 네.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추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야권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충북이 만약 야권한테 넘어온다 그러면 아주 선전하는 그런 상황이 야권에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대전 이외에는 뭐 물론 세종시도 있지만 세종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 뭐 충북과 충남을 가져간다면 야권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압도적으로 유한식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술자리 파문 때문에 박빙으로 돌아섰어요. 그 뭐 1.2% 차이라고 하니까. 세월호 참사하는데 폭탄주 돌리고 있었죠.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이랑 대구 쪽 얘기 좀 해보죠. 여기도 재밌잖아요. 지금 부산 대구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오거돈 후보의 경우, 한 10% 차이로 지고 있었고, 또 김영춘. 서병수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한 10% 차이가 났었어요. 네.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든. 그리고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극적으로 단일화가 됐고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해줬어요. 그 조건 보니까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더라도 절대 정무직 같은 거 맞지 않겠다. 그럼요. 나중에 이제 대가성 얘기 나올까봐 신경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거돈 후보도 끝까지 자기는 무소속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뭐 진정성을 보였어요. 후보라고 해달라 이렇게 하고 범시민 단일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오거돈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뒤집었죠. 오차 범위 내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오거돈 41.1 대 서병수 28.4. 야, 이 정도 많이 벌어진 엄청난 거예요. 차이가 최근 났는데. 단일화 이후 결론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면 부산에서 선출직을 뽑게 된 이래로 최초로 야권에서 시장이 되는 게 아닌가. 새누리당 바짝 긴장해야겠네요. 그리고 대구는요? 대구가 재밌는 게 김부겸 전 의원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대구도 역시 비슷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참 대구의 민심이 참 오묘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외감 같은 소외감도 굉장히 많고.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차적인 것은 소외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외감이 권영진이라고 하는 비박 인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의외였죠. 의외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민주당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분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부겸 의원이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하나 봐요.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이 정말 바닥 작업을 잘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 수성에 출마했을 때 40.4%를 득표한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다들. 김부겸 후보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새누리 밭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선거 운동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고 있냐면은 여기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최초로 야당 출신 그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이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즉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150석 새누리를 설득하고 자기는 야당 130석 설득해서 280석이 다 양쪽에서 설득해서 대구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현명한 그런. 솔깃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와 야를 다 얻는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대구에는 정의당의 이원준, 통합진보대 송영우 후보가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권영진과 김우겸 1대1 대결로 가면서 어떤 조사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난, 또 어떤 조사는 오히려 역전이 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런 것을 잘 포착해서 정말 승리까지 읽어낼지는 계속 봐야죠. 뭐 혹시 또 중간에 변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광주 얘기를 짧게 해볼까요? 광주가 또
야권의 텃밭이긴 한데 얘가 또 조금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윤창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자죠. 그렇게 윤장현 후보를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계 특히나 이제 뭐 친노 쪽 진영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이런 부분 보면서 좀 웃긴 게 예. 지금 현재 광역의 시의원 후보들 예. 안철수계 거의 전멸이거든요. 유일한가요 여기가? 그 광역 그 후보 중에서는 그 윤장현 후보가 유일한 거죠. 지금 안철수계로서는. 그리고 시의원들 쪽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제로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멸이에요. 안철수계가. 네. 이렇게 독식을 해놓고 그리고 윤장현 후보 하나한테 그렇게 몰아줬다. 난리를 친다는 것은 참 정치 도의상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광주의 분위기는 정말 염증이 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구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광주는 모두 이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통합진보나 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3명 해가지고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이고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여당 쪽에 지금 현재 뺏겨본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 중에 이제 강훈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네. 굉장히 강력한 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윤장현 후보가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야권 내 싸움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야권 내의 싸움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강훈태나 이용섭 모두 다 전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었고 네. 소속 시장이었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라는 것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 정치 세력이 독식하던 것을 예. 뒤집어 버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이거는 또 광주 시민들이 또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게 네. 왜냐하면 강훈태 전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DJ를 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이랬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받는다고 해서 광주가 바뀌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예.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윤장현 후보가 되는 것이 새로운 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구민주계 네. 분들이 새정치연합 쪽을 갖다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자기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웃기고 이제 안철수계에서 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윤장훈 후보 쪽으로 후에는 좀 민심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민주계에서 네거티브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한 세력이잖아요. 네. 구민주계랑 안철수계랑 그렇게 광주는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새누리당에는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차라리 광주 같은 데는 아예 공천을 안 해버리고 무소속으로 다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성숙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겠어요. 새정치연합이 그러겠어요. 한석이 아까울 텐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얘기되는 변수를 정리해보면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세월호 참사 이 부분의 수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별 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50대 이상 유권자가 이제 50대 이상이 40%더라고요. 굉장한 숫자죠, 수치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50대 이상은 보수 성향,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권 성향이라고 분류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는 아니고 서울 지역의 적극 투표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건 JTBC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4월 11일 하고 5월 12일 추이를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각각 50대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 투표층이 약 8%에서 9%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월호 참사라기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가 수습하는 모습들, 그렇죠. 정부가 수습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한 층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적극 투표층이 그래서 8에서 9%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허. 보니까 이렇게 8에서 9% 적극 투표층이 떨어지더라. 50대 이상이 보수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번에 얼마나 맞을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또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대통령의 담화. 대국민 담화가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격적으로 그 유가족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같이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어제? 네. 전문을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 하지만 속 시원한 대안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건 아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유가족들의 입장인데 이것이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현재 스탠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다음 주라도 뭐 대국민 발표를 했다. 네. 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여전히 국무회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정도의 기분 네. 혹은 제대로 사과했다고 하지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갑갑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읽혀진다면 이 선거에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안 하면 못한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결과가 나올 그런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경근 대변인이죠. 예. 그 유가족 대책의 대변인의 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대부분이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언급이었다. 이거는 머릿속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구체적인 실제 담화에서 얘기하려고 아껴뒀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네. 유 대변인이 네. 좀 저희들한테만도 비공개를 그랬죠. 전제로 네.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고 예. 지금 준비 중인 상태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특히나 정확하게 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게 있어요. 뭐 민간 주도의 수사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다. 네, 거기선 좀 부정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밝혔더라고요. 특검도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 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검도 사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특검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치 무슨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군요. 다만 후에 만약에 어떤 형태에서 또 한 번의 이러한 실수가 나왔다. 그건 언론에서 나오던 혹은 뭐 그 안행부나 이런 수습하는 그런 쪽에서 나오던 뭔가 굉장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실수들이 나왔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예,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겁니다. 다음 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그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 손에 잡히는 어떤 대안을 낼지가 관건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예언 배틀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일렉션 최요한 수장이었고요. 다음 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으로 시사 예언 배틀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양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는 분석을 들려주셨던 두 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